발사에 성공한 이번 정찰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독자적인 정찰 자산 가동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역량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발사한 다목적 위성 아리랑 3A호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의 모습은 물론 도로 위 차량 종류까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늘 발사한 정찰 위성은 아리랑 3A호보다 3.4배 정밀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북한 정찰 위성의 해상도 추정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군은 이번 발사를 계기로 기존 미국이나 다목적 위성에 의존하던 상황을 점차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협조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작전 기획 능력을 갖고 대북 감시 역량을 높이려면 우리 위성을 띄워야죠, 당연히.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표적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에 독자적인 눈을 갖게 돼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고해상도에 24시간 촬영할 수 있지만 기상 조건에 민감한 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은 내년부터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 4대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위성이 정상 가동하게 되면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핵실험장,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시설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여야를 극한 대치로 이끌었던 탄핵 정국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식물 방통위 또 국회 마비 상황을 피하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건데요. 이로써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던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그제 저녁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날 오후 탄핵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게 확실시되는 시점에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침해 등을 탄핵 사유로 들며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과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들려는 국정 발목 잡기라며 맞선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는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와 위장 전입 등 의혹의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가 최근까지 속했던 수원지검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방송통신위원이 한 명만 남게 되면서 당분간 업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탄핵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 폭거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꼼수로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 탄핵 남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불법 탄핵 악행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탄핵이 무려 41번이나 됩니다. 매일 한 번 이상씩 탄핵을.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압박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방통위 마비가 탄핵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가 방송 장악을 이어나가려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수리할 게 아니라 파면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정의당도 정당한 법 절차를 밟으려던 국회에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당장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쌓였는데 의결 기능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탄핵을 놓고 그동안 여야가 벌인 극한 대치로 예산과 민생 법안들만 멈춰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죠. 앞으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보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중국산 핵심 광물을 썼거나 중국 정부 지분이 25%가 넘는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마지막 요건인 배터리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외국 우려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배터리 재료인 광물은 중국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했다 해도 역시 보조금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이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배터리를 가공, 제조했을 경우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회사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등 외국 기업들과 배터리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지분이 25%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배터리 원료에서 중국산 광물 대체 수급이 어려운 만큼 미국 보조금 규정을 당장 맞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이달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의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배터리 합작 기업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오는 2025년까지 1년여 동안 중국과 미국의 규정 사이에서 숨쉴 통로를 찾아야 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금리 인상 이제는 끝났다는 기대가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섣부르다고까지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다는 겁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시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뜨거웠던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애틀란타의 한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지금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인하 시점을 추측하는 건 섣부르다고 했습니다. It would be premature to conclude with confidence that we have achieved a sufficiently restrictive stance or to speculate on when policy might ease.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3.5%로 목표인 2%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더 올릴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hile these lower inflation readings of the past few months are welcome, they're highly welcome, that progress is going to need to continue if we are to reach our 2% objective. 다만 파월 의장이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아직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한 점과 최근 일부 연준 인사들이 현 금리 수준을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은 금리가 더 오르진 않을 거라는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달 연준회의에선 기준금리와 함께 새로운 경제 전망도 내놓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스라엘과 교전이 재개된 첫날 하마스 측은 가자 지구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지원되던 구호품도 끊겨 피해가 커질 전망인데 국제사회의 교전 중단 촉구에도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에 이스라엘 주민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군이 폭격에 나서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건물 곳곳이 무너지며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엔 흙먼지를 뒤집어 쓴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교전이 제기된 전날 최소 109명이 숨졌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기간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전달됐던 유일한 통로마저 폐쇄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며 비난했습니다. Having failed to provide a list of more hostages for release, the Hamas army of terror in the Gaza Strip violated the terms of the agreed framework and launched rocket fire at Israeli communities. 그러나 하마스는 교전 중단 연장이 무산된 건 이스라엘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جرى طرح أكثر من فكرة من قبل الوسطاء. نحن تجاوبنا مع 3 أفكار منها ورغم ذلك الإسرائيلي كان يقول لا في كل مرة.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시 공격하면서 교전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SNS에 유감을 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전을 멈추기 위해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고요. 이후 추위가 점차 누그러져서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 지역에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 지역은 1cm 미만입니다. 저녁부터는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대기도 매우 건조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8도, 철원이 영하 8.9도, 부산은 영하 0.4도로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경찰이 아파트로 출동했다가 화재 현장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공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현관 도어락이 강제로 뜯겨 있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10대 형제와 어머니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저녁 7시쯤 중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이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40대 남성 A씨가 문은 열어주지 않은 채 자녀들은 집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집안은 불이 나 연기로 차 있었고 방 안에서 숨진 A씨의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철골만 남은 건물 지붕 사이로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세종시 장군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음식점 건물 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화재 당시 음식점은 영업을 마쳤을 때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가 불에 타고 있어. 아이고, 어떡하냐. 어젯밤 9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팔곡 분기점 인근 서울 방향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차량 탑승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공주시 손선동의 한 국도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서 식용유통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기름통과 기름을 수습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1시간 가까이 통제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대전역 부근에서 운행 중 고장이나 멈춰 섰습니다. 열차 승객 820여 명은 사고 발생 40분 뒤 대전역에서 임시 열차로 바꿔 타고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로 인한 다른 열차 운행에 지장은 없었다며 열차를 차량 기지로 입고해 정확한 고장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이 전원 교체된 데 이어 다음 주에도 대규모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석과 장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영향력이 총선 판도를 얼마나 뒤흔들 것인지 여야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가운데 3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로 관측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경기 분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 예산, 안상훈 사회수석은 수도권 출마가 거론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개각에서도 여당 총선 대열 합류자가 대거 나옵니다. 10명이 넘을 거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대구 달성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선 차출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험지 출마로 마음을 굳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로는 이제 상수라는 분석 속에 한 장관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지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출마 요구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보도라든가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수석비서관이나 장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총선 시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지명도가 플러스적으로 좋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선거가 쉽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의제가 무엇이 되느냐. 내각 등에 기용되면서 지명도를 얻게 된 이들은 개인보단 당을 위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달 초. 3주쯤 지난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변경에 편중돼 있어 특정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회 결정을 뒤집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당한 손배소로 노동자와 한 가정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을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참 비정한 정권입니다. 정의당도 하루에 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제2요구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들 표만으론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올해 부진했던 수출이 지난 10월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에도 2달 연속 올라 수출액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침체됐던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건지 개연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558억 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늘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등해 전체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하향세를 이어왔는데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수출액이 12.9%나 늘어 9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7개 품목은 지난달 상승 반전했습니다.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2차 전지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액은 아직 감소세지만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역시 반도체 수출 회복 영향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까지 줄면서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상저하고 전망이 4분기 들어서야 현실화하는 모양새인데 앞으로의 관건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작년 11월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11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기저효과가 크게 좀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 관련 수요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세계 시장의 수요 회복이 우선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집집마다 난방 틀고 계실 텐데요. 지난 겨울엔 난방비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연료비 부담이 컸는데 올 겨울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왔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출로만 해놓고 틀었는데도 10몇만 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끄고 살아요. 난방비 대란을 겪었던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게 원인이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12월 94.5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엔 이보다 더 높은 97.2기가와트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시운전 시기를 가장 추울 걸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 맞춰 예비 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북극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피크 수요가 실현되면 예비력은 8.7기가와트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난방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미 올해 2분기 각각 한 차례씩 올라 이전과 같은 양을 써도 4인 가구 기준 평균 7,000원 넘게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봄까지 취약계층에 평균 3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겨울부턴 어린이집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에선 경로당에 한 달 최대 4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전기나 가스를 절약하면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을 나누는 운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경기 탓에 연탄 기부가 크게 줄면서 나눠줄 연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단독주택에 홀로 살며 연탄 난방을 하는 유유순 할머니. 추위 속 겨울을 나려면 하루에 연탄 8장이 필요합니다. 연탄 한 장 값이 지난해보다 100원이 올라 그마저 양껏 뗄 수 없습니다. 엄청 쳐요. 연탄 안 떼면. 연탄 안 주면 사 떼려면 부담되죠. 전국에서 7만 4천여 가구가 이렇게 연탄을 떼는데요. 한 가정이 겨울을 나려면 한 달에 연탄 24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 나눔은 이어졌습니다. 영하의 날씨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습니다. 많이 추워져가지고
여기 와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지대가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연탄 떼시면서 하지만 올해는 연탄 기부가 크게 줄면서 연탄 나눔도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연탄은행에 기부된 연탄은 159만 장. 지난해 같은 기간 330만 장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5%가량 낮췄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후원을 하던 업체들도 반으로 줄여서 연탄 후원을 해주니까 사비로 연탄을 사야 하는 데다 자원봉사자도 줄어든 상황.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일찍부터 나들이 떠나기엔 영하권의 추위 때문에 좀 망설여지시죠? 이번 주말은 최근 주말에 비해서 고속도로 상황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나마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나들이 떠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외곽 방향보다 오히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더 걱정인데요. 오늘 수도권을 지나는 주요 노선 타고 서울로 가신다면 오후 5시대를 피해서 계획 잡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말도 스키장 개장 소식이 들려오죠. 강원권으로 출발하는 60번 서울 양양선 전 구간 괜찮은데요. 오늘 오후 1시대가 가장 힘겨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촌이나 평창 일대, 이 스키장 주변 길 지금 한산한 모습인데 50번 영동선의 경우에는 강릉 쪽 용인 주변 교통량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도 아직 전 구간 괜찮습니다만 충청권 지난다면 경부보다 중부선의 정체가 더 길어지겠습니다. 안전 뛰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7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높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추위가 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 지역은 1cm 미만입니다. 저녁부터는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8도, 춘천이 영하 8.1도, 창원은 영하 1.9도로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8도, 광주와 대구가 9도,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2주 뒤부터 대폭 확대되는데요.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의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적부성은 높아지는데 의료 사고나 약물 오남용 등 안전성 우려도 나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5일부터는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병원에서 어느 질환으로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도 지금까진 소아 청소년만 비대면 상담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의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반기는 건 소아과 예약 전쟁에 지친 영유아 부모들입니다. 오늘도 연차를 내고 오게 됐는데 사실 연차가 많지 않으면은 아파도 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대면이 생기면 많이 이용할 것 같기는 해요. 대면 진료가 우선이지만 간단한 진료는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시 또 진료를 보러 오지 않는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야간과 휴일에 의료 접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일 업무 시간대까지 비대면 진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초진 대상이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의료사고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활용한다. 이건 의료적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한약사회도 국민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보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꾸준히 늘어왔던 기대 수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로 1년 전보다 1살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고아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에 37만 2천 명이 숨졌는데 1년 전보다 17%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환자가 많이 들고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사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이 이제 전 세계로 유행하게 되면 발생한 현상이고요. 이 같은 상황은 출생아의 기대 수명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로 1년 전보다 0.9년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던 기대 수명이 감소한 건 처음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고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를 제거하면은 그래도 이제 기대 수명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남자는 61%, 여자는 80%가 80살 넘게 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평균 65.8년에 그쳤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질병은 암인데 만약 암이 정복된다면 기대 수명은 3년 더해져 86세까지 늘어납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자식들한테 정말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해서 너무 오래 살지 않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남자는 1.9년, 여자는 2.4년 각각 높았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는 수원 전세 사기 의혹. 그 중심에 있는 임대인 정모 씨 부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강제 경매 통지서.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사는 김은섭 씨는 이 통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콱 막힙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구나.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늘이 무너졌죠. 그렇죠.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사실은. 집주인은 수원 전세 사기의 피의자 정 씨가 세운 부동산 법인. 내용 증명 발송과 형사 고소, 임차인 등기까지 했지만 암담한 현실은 어쩔 길이 없습니다. 막 알아보고 공부하고 인터넷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구제 받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거죠.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지금까지 9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돼도 막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2달여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대출뿐입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경매를 해라 아니면 뭐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걸 평생 갚아라 밖에 없고. 이마저도 요건이 안 돼 못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여만 원을 떼인 이 30대 남성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살던 집이 경공매가 끝나지 않은 건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애도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두도 못 내죠. 투잡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지 피해자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피해를 인정받는 수는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완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논의 한 달 만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특별법. 고통과 가슴 아픈 사정 때문에 요즘 정치 상황상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불구하고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일단 첫 번째 관문인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11,000건인데 1,200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신청을 포기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대항력 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의 지원은 충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 조치와 기존 전세 대출의 저리 대환 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 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지원이라는 빚을 또 다시 짊어지라는 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특별법을 고쳐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은 8건,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사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국 하원이 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전용 등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미국 하원 역사상 6번째로 21년 만의 제명인데 비리와 거짓말에 대해선 초당적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필요 정족수에 해당하는 제적 3분의 2를 훌쩍 넘긴 311명이 동료 의원 자격 박탈에 동의했습니다. The yeas are 311, the nays are 114, with 2 recorded as present. 2/3 voting in the affirmative, the resolution is adopted. 미국 뉴욕주 초선인 산토스 의원은 선거 기간 학력과 경력을 대거 부풀린 데 이어 선거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하원 윤리위는 최근 혐의 대부분의 증거가 있고 이는 심각한 불명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A thorough investigation in an expedited manner. And so that's what we tried to do. We tried to make sure it was thorough, and I think we have shown the thoroughness of the investigation. 산토스 의원은 표결 직후 미 의회를 빠져나가면서 노골적으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You know what? As unofficially already no longer a member of Congress, I no longer have to answer legal questions. 미 하원이 현역 의원을 제명한 건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소속 트래피컨 의원 이후 21년 만입니다. 의원 자격 박탈 사례는 미 하원 역사상 모두 6차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유죄 판단 전에 혐의만으로 표결 처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교착 상태인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서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은 모든 전선에서 진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반격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겨울이 전쟁의 새 국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현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입니다. 석탄 연료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곳인데 수개월째 물량 공세를 편 러시아군은 최근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극심한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진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ш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действуют грамотно и решительно, занимая более выг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расширяют зоны контроля на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6월 개시한 대반격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더 신속한 결과를 원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반격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후방을 향해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겨울이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Через велику кількість застосування ворогом дронів, через велику кількість застосування ракет, включаючи балістику тощо. І тому зимова війна, вона 실제로 러시아군은 지난달 25일 키이우를 향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인 75대의 자폭 드론으로 공습을 벌였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러시아군은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후방을 괴롭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편 우크라이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제사회에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도 제재 대상을 발표했는데 호주까지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제재 대상엔 우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이 포함됐습니다. 부국장 이철주와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입니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사일 연구개발기관 727 연구소의 소장 김용환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인민군 중장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11명 중 10명은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는 인물들로 향후 미국과 일본 등의 중복 제재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도 우리 정부와 동시에 별도의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숙희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일본은 북러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기업 등 4곳과 개인 5명, 그리고 해커 조직 김숙희를 새로 제재했습니다. 호주 역시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해오던 동시 독자 제재에 호주가 동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주 정부가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자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제재를 추가하긴 어렵지만 우방국의 중첩된 독자 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취업입니다. 일자리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년 전 탈북해 사회적 기업에서 북한 이탈 주민 취업을 돕는 박은희 씨. 대부분 이력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이력서나 자소서를 쓰자면 그 첫 단계에서부터 엄청 힘들어해요. 특히 사회적 편견은 취업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기업에 내가 어느 정도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회조차 아예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9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북한 이탈 주민 일자리 박람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약 140개의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일손 확보가 어려운 기업과 북한 이탈 주민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요즘 산업 인력에 한국 사람들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되는 상황에서 탈북민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없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은 큰 경쟁력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항공기 취급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공항 출입증 발급에도 문제가 없고 또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통일부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토대로 일자리 박람회의 향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7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높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추위가 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 지역에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 지역은 1cm 미만입니다. 저녁부터는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텐데요.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8도, 춘천이 영하 8.1도, 진주가 영하 5.5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청주가 8도, 광주와 대구가 9도,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군사 정찰 위성이 오늘 새벽 발사에 성공해 해외 위성 기지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위성 4대를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꼼수 사태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불법 탄핵 악행을 멈추라며 맞섰습니다. 2025년부터 중국 지분 25%가 넘는 회사의 배터리를 쓰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중국산 핵심 광물을 쓰는 경우도 보조금에서 제외돼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 재개 첫날 가자 지구에서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교전 중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불이 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이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려졌습니다. 해외 위성 기지국과 교신도 성공했는데 이 위성은 지상에 있는 3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찰 능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황동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얀 연기를 일으키며 발사체가 지상에서 치솟습니다. 발사체는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 발사체는 스페이스 X의 펠컨 9으로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을 싣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은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 19분쯤 발사돼 페어링 분리 등을 거쳐 발사 14분 만에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Oh, the launch was wonderful. It was a really good show. I'm happy for the Korean Space Agency. 발사 후 1시간여 뒤에는 북유럽 위성 기지국과 정상적으로 교신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0분쯤에는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할 예정입니다. 이 정찰 위성은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립과학연구원, 국내 업체가 주도해 개발했습니다. 설계와 조립 시험이 모두 국산 기술로 이루어졌고 부품도 60에서 70%가량이 국산품입니다. 정찰 위성 계획을 세우고 개발에 착수한 지 6년 만입니다. 이 정찰 위성에는 30년 동안의 다목적 실용 위성 개발 경험을 통해 얻은 초고해상도 전자광합, 적외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 수백 킬로미터 위에서 3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위협을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 위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4개월에서 6개월의 시험 운용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KBS 뉴스 황동준입니다. 이번 정찰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독자적인 정찰 자산 가동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역량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발사한 다목적 위성 아리랑 3A호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의 모습은 물론 도로 위 차량 종류까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늘 발사한 정찰 위성은 아리랑 3A호보다 3.4배 정밀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북한 정찰 위성의 해상도 추정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군은 이번 발사를 계기로 기존 미국이나 다목적 위성에 의존하던 상황을 점차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협조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작전 기획 능력을 갖고 대북 감시 역량을 높이려면 우리 위성을 띄워야죠, 당연히.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표적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에 독자적인 눈을 갖게 돼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고해상도에 24시간 촬영할 수 있지만 기상 조건에 민감한 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은 내년부터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 4대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위성이 정상 가동하게 되면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핵실험장,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시설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여야를 극한 대치로 이끌었던 탄핵 정국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식물방통위와 국회 마비 상황을 피하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건데요. 이로써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던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그제 저녁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날 오후 탄핵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게 확실시되는 시점에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침해 등을 탄핵 사유로 들며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과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들려는 국정 발목 잡기라며 맞선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는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와 위장 전입 등 의혹의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가 최근까지 속했던 수원지검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방송통신위원이 한 명만 남게 되면서 당분간 업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탄핵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 폭거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꼼수로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 탄핵 남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불법 탄핵 악행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탄핵이 무려 41번이나 됩니다. 매일 한 번 이상씩 탄핵을.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압박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방통위 마비가 탄핵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가 방송 장악을 이어나가려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수리할 게 아니라 파면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정의당도 정당한 법 절차를 밟으려던 국회에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당장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쌓였는데 의결 기능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탄핵을 놓고 그동안 여야가 벌인 극한 대치로 예산과 민생 법안들만 멈춰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죠. 앞으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보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중국산 핵심 광물을 썼거나 중국 정부 지분이 25%가 넘는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마지막 요건인 배터리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외국 우려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배터리 재료인 광물은 중국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했다 해도 역시 보조금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이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배터리를 가공, 제조했을 경우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회사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등 외국 기업들과 배터리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지분이 25%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배터리 원료에서 중국산 광물 대체 수급이 어려운 만큼 미국 보조금 규정을 당장 맞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이달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의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배터리 합작 기업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오는 2025년까지 1년여 동안 중국과 미국의 규정 사이에서 숨쉴 통로를 찾아야 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금리 인상 이제는 끝났다는 기대가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섣부르다고까지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다는 겁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시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뜨거웠던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애틀란타의 한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지금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인하 시점을 추측하는 건 섣부르다고 했습니다. It would be premature to conclude with confidence that we have achieved a sufficiently restrictive stance or to speculate on when policy might ease.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3.5%로 목표인 2%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더 올릴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hile these lower inflation readings of the past few months are welcome, they're highly welcome, that progress is going to need to continue if we are to reach our 2% objective. 다만 파월 의장이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아직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한 점과 최근 일부 연준 인사들이 현 금리 수준을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은 금리가 더 오르진 않을 거라는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달 연준 회의에선 기준금리와 함께 새로운 경제 전망도 내놓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재개된 첫날 하마스 측은 가자 지구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지원되던 구호품도 끊겨 피해가 커질 전망인데 국제사회의 교전 중단 촉구에도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에 이스라엘 주민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군이 폭격에 나서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건물 곳곳이 무너지며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엔 흙먼지를 뒤집어 쓴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교전이 제기된 전날 최소 109명이 숨졌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기간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전달됐던 유일한 통로마저 폐쇄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며 비난했습니다. Having failed to provide a list of more hostages for release, the Hamas army of terror in the Gaza Strip violated the terms of the agreed framework and launched rocket fire at Israeli communities. 그러나 하마스는 교전 중단 연장이 무산된 건 이스라엘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جرى طرح أكثر من فكرة من قبل الوسطاء. نحن تجاوبنا مع 3 أفكار منها ورغم ذلك الإسرائيلي كان يقول لا في كل مرة.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시 공격하면서 교전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SNS에 유감을 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전을 멈추기 위해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미국 하원이 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전용 등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미국 하원 역사상 6번째로 21년 만의 제명인데 비리와 거짓말에 대해선 초당적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필요 정족수에 해당하는 제적 3분의 2를 훌쩍 넘긴 311명이 동료 의원 자격 박탈에 동의했습니다. The yeas are 311, the nays are 114, with 2 recorded as present. 2/3 voting in the affirmative, the resolution is adopted. 미국 뉴욕주 초선인 산토스 의원은 선거 기간 학력과 경력을 대거 부풀린 데 이어 선거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하원 윤리위는 최근 혐의 대부분의 증거가 있고 이는 심각한 불명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With our investigation in an expedited manner. And so that's what we tried to do. We tried to make sure it was thorough, and I think we have shown the thoroughness of the investigation. 산토스 의원은 표결 직후 미 의회를 빠져나가면서 노골적으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You know what? As unofficially already no longer a member of Congress, I no longer have to answer single questions. 미 하원이 현역 의원을 제명한 건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소속 트래피컨 의원 이후 21년 만입니다. 의원 자격 박탈 사례는 미 하원 역사상 모두 6차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유죄 판단 전에 혐의만으로 표결 처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어젯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2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화재 현장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공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현관 도어락이 강제로 뜯겨 있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10대 형제와 어머니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저녁 7시쯤 중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이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40대 남성 A씨가 문은 열어주지 않은 채 자녀들은 집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집안은 불이 나 연기로 차 있었고 방 안에서 숨진 A씨의 아내와 2 자녀 그리고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철골만 남은 건물 지붕 사이로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세종시 장군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음식점 건물 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화재 당시 음식점은 영업을 마쳤을 때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가 불에 타고 있어. 아이고, 어떡하냐. 어젯밤 9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팔곡 분기점 인근 서울 방향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차량 탑승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공주시 손선동의 한 국도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서 식용유통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기름통과 기름을 수습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1시간 가까이 통제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대전역 부근에서 운행 중 고장이나 멈춰섰습니다. 열차 승객 820여 명은 사고 발생 40분 뒤 대전역에서 임시 열차로 바꿔 타고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로 인한 다른 열차 운행에 지장은 없었다며 열차를 차량 기지로 입고해 정확한 고장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KBS가 취재해보니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여 정황을 판결문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작성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상황 보고서가 모두 20차례에 걸쳐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됐고, 이런 보고 절차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이 청와대의 수사를 청탁한 배경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과 조국 민정수석과의 인연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14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8번, 조국 전 민정수석은 6번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범죄 사실에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임 전 실장 등은 검찰 수사 당시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첩보보고서 작성 등이 정상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선고 직후 형사부 주임검사에게 판결문과 증인 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방대해 한 달도 안 남은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는 이르면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5명이 전원 교체된 데 이어 다음 주 대규모 개각을 앞두고 수석과 장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예상됩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들의 이름이 잘 알려진 인사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5명 가운데 3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로 관측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경기 분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 예산, 안상훈 사회수석은 수도권 출마가 거론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개각에서도 여당 총선 대열 합류자가 대거 나옵니다. 10명이 넘을 거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대구 달성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선 차출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험지 출마로 마음을 굳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로는 이제 상수라는 분석 속에 한 장관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지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수석 비서관이나 장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총선 시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지명도가 플러스적으로 좋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선거가 쉽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의제가 무엇이 되느냐. 내각 등에 기용되면서 지명도를 얻게 된 이들은 개인보단 당을 위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여당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고 야당은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달 초. 3주쯤 지난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변경에 편중돼 있어 특정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회 결정을 뒤집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당한 손배소로 노동자와 한 가정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을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참 비정한 정권입니다. 정의당도 하루에 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제2요구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들 표만으론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주말 아침에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 곳이 있고요. 이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7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높겠고요. 이후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져서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 지역에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 지역은 1cm 미만입니다. 저녁부터는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건조주의보도 계속 내려져 있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4도, 춘천이 영하 7.1도, 부산은 영하 0.3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청주가 8도, 광주와 대구가 9도,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2주 뒤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또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의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의료 사고나 또 약물 오남용 등의 안전성 우려도 나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5일부터는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병원에서 어느 질환으로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도 지금까진 소아 청소년만 비대면 상담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의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반기는 건 소아과 예약 전쟁에 지친 영유아 부모들입니다. 오늘도 연차를 내고 오게 됐는데 사실 연차가 많지 않으면은 아파도 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대면이 생기면 많이 이용할 것 같기는 해요. 대면 진료가 우선이지만 간단한 진료는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시 또 진료를 보러 오지 않는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야간과 휴일에 의료 접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일 업무 시간대까지 비대면 진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초진 대상이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의료사고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활용한다. 이건 의료적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한약사회도 국민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보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꾸준히 늘어왔던 기대 수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로 1년 전보다 1살 가까이나 줄어든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고아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37만 2천 명이 숨졌는데 1년 전보다 17%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환자가 많이 들고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사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이 이제 전 세계로 유행하게 되면 발생한 현상이고요. 이 같은 상황은 출생아의 기대 수명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로 1년 전보다 0.9년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던 기대 수명이 감소한 건 처음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고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를 제거하면은 그래도 이제 기대 수명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남자는 61%, 여자는 80%가 80살 넘게 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평균 65.8년에 그쳤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질병은 암인데 만약 암이 정복된다면 기대 수명은 3년 더해져 86세까지 늘어납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자식들한테 정말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그래서 너무 오래 살지 않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남자는 1.9년, 여자는 2.4년 각각 높았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7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수원 전세 사기 의혹. 그 중심에 있는 임대인 정모 씨 부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강제 경매 통지서.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사는 김은섭 씨는 이 통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콱 막힙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구나.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이 무너졌죠. 그렇죠.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사실은. 집주인은 수원 전세 사기의 피의자 정 씨가 세운 부동산 법인. 내용 증명 발송과 형사고소, 임차인 등기까지 했지만 암담한 현실은 어쩔 길이 없습니다. 막 알아보고 공부하고 인터넷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구제 받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거죠.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지금까지 9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돼도 막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2달여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대출뿐입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경매를 해라 아니면 뭐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걸 평생 갚아라 밖에 없고. 이마저도 요건이 안 돼 못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여만 원을 떼인 이 30대 남성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살던 집이 경공매가 끝나지 않은 건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애도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두도 못 내죠. 투잡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지 피해자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피해를 인정받는 수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논의 한 달 만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특별법. 고통과 가슴 아픈 작용 때문에 요즘 정치 상황상 여야 합의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일단 첫 번째 관문인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11,000건인데 1,200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신청을 포기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대항력 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의 지원은 충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 조치와 기존 전세 대출의 저리 대환 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 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지원이라는 빚을 또 다시 짊어지라는 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특별법을 고쳐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은 8건,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사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올해 부진했던 수출이 지난 10월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에도 2달 연속 올라 수출액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침체됐던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건지 계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558억 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늘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등해 전체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하향세를 이어왔는데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수출액이 12.9%나 늘어 9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7개 품목은 지난달 상승 반전했습니다.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2차 전지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액은 아직 감소세지만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역시 반도체 수출 회복 영향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까지 줄면서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상저하고 전망이 4분기 들어서야 현실화하는 모양새인데 앞으로의 관건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작년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11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기저효과가 크게 좀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 관련 수요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세계 시장의 수요 회복이 우선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집집마다 난방 틀고 계실 텐데요. 지난 겨울엔 난방비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연료비 부담이 컸는데 올 겨울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왔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출로만 해놓고 틀었는데도 10몇만 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끄고 살아요. 난방비 대란을 겪었던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게 원인이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12월 94.5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엔 이보다 더 높은 97.2기가와트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시운전 시기를 가장 추울 걸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 맞춰 예비 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북극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피크 수요가 실현되면 예비력은 8.7기가와트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난방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미 올해 2분기 각각 한 차례씩 올라 이전과 같은 양을 써도 4인 가구 기준 평균 7,000원 넘게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봄까지 취약계층에 평균 3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겨울부턴 어린이집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에선 경로당에 한 달 최대 4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전기나 가스를 절약하면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 새벽 제주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20대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80대 노부부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사그라졌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집 옆 감귤 창고가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기세로 타오른 불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창고 옆 가정집에 살던 80대 노부부는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소방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9살 임성철 소방교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던 임 소방교는 약 3m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급대원인 임 소방교는 불길이 바로 옆 감귤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 진압을 돕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국가수하고 소방, 경찰에서 합동으로 지금 감시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려다 하늘의 별이 된 고 임성철 소방교. 2019년 경남 지역에서 소방관이 된 뒤 2년 전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고향 제주에 온 열정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 누구보다 사명감이 강했다고 동료들은 기억합니다. 성실하고 사명감 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 자부심을 갖고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임 소방교의 순직에 소방청 SNS엔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 머리 숙여 당신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는 애도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관 꿈을 이룬 지 겨우 5년 만에 가족과 동료의 곁을 떠난 임 소방교. 윤석열 대통령은 임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부터 4일간 시민 분향소를 운영하고 오는 5일 제주도장으로 연결식을 치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지난 5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젊은 남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유기징역으로는 역대 최장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벌인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 가능한 최장 형량으로 지금까지 유기징역 최고형은 2019년 무차별 살인 사건에 선고된 징역 4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처벌법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던 피해자는 감형 없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2심, 3심 이렇게 나가면은 많이 50년보다는 많이 깎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법원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경기 파주시는 3년 전부터 국립암센터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선정됐던 시공사가 건설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지금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대형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45만 제곱미터 규모의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10월부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형 건설사가 지난 9월 고금리와 건설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는 지난 2020년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센터 조성 MOU를 시작으로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 바이오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개 건설사랑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자금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건설사만 들어오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올해는 보상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도 갑작스런 사업 지연 소식에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우리야 뭐 빨리 나갔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렇다 말도 못 거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파주시는 최대한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해 내년 3월쯤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취업입니다. 일자리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고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11년 전 탈북해 사회적 기업에서 북한 이탈 주민 취업을 돕는 박은희 씨. 대부분 이력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이력서나 자소서를 쓰자면 그 첫 단계에서부터 엄청 힘들어해요. 특히 사회적 편견은 취업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기업에 내가 어느 정도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회조차 아예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9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북한 이탈 주민 일자리 박람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약 140개의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일손 확보가 어려운 기업과 북한 이탈 주민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요즘 산업 인력에 한국 사람들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되는 상황에서 탈북민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없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은 큰 경쟁력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항공기 취급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공항 출입증 발급에도 문제가 없고 또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통일부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토대로 일자리 박람회의 향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춥긴 하지만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고속도로 상황이 최근 주말에 비해 좋은 편이고요. 특히 강원권의 스키장 향해 떠나는 길도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50번 영동선 강릉 쪽 용인 일대 정체가 6km 구간인데 여기만 지난다면 대관령 일대 강한 바람뿐 정체 걱정은 없고요. 60번 서울 양양선도 화도를 포함해 전 구간 괜찮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 천안 부근 정체는 8km 구간으로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25번 논산 천안선도 논산 쪽 남풍새 부근에서는 7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면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 정체만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났거나 오늘 당일치기 여행 떠나신다면 돌아오는 길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체가 가장 길어지는 시간대는 오후 5시대로 보이니까 미리 참고하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대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높지만 여전히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7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높겠고요. 이후 추위가 점차 누그러져서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 지역에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 지역은 1cm 미만입니다. 저녁부터는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대기도 매우 건조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2.4도, 철원이 영하 7.9도, 창원은 영하 2.1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영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청주가 8도, 광주와 대구가 9도,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